저는 올해 76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죠. 어버이날 아침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들 준혁이와 며느리 수진이가 손에 뭔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버이날 선물이에요. 준혁이가 건넨 건 비닐 포장지에 쌓인 하얀 플라스틱 의자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손에 든 의자가 너무 가벼웠거든요. 고마워.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수진이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베란다 의자 낡았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가볍고 편해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베란다 의자는 오래됐죠. 하지만 그래도 어버이날 선물로 이게 맞나 싶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잠깐 앉았다가 금방 일어났어요. 어머니, 애들 학원 시간이라 먼저 가볼게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한참을 그 의자만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플라스틱이었죠. 저녁 때였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다가 휴대폰을 봤어요. 며느리 수진이의 SNS에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거실에 놓인 새 안마의자였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재질에 각종 기능이 달린 제품이었죠. 한눈에 봐도 비싼 물건이었어요. 글 내용은 이랬습니다. 효자 효녀 인증. 부모님께 안마의자 선물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어요. 와, 대박. 효녀네. 저거 200만 원 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 복 받으셨네요.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같은 날, 같은 아들 부부한테서 받은 선물. 저는 2만 원짜리 플라스틱 의자, 장모님은 200만 원짜리 안마의자.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어요. 30년 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집을 마련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남편은 공장에서 야근을 밥 먹듯이 했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했습니다. 겨울이면 손가락이 트고 터졌어요. 허리는 늘 끊어질 듯 아팠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우리 집 한 채를 위해서였어요. 드디어 집을 샀을 때 남편과 둘이 얼싸안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집에서 아들 준혁이를 키웠어요. 대학 등록금은 한 학기도 밀린 적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저는 혼자 버텼어요. 준혁이가 좋은 직장 잡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게 뒷바라지했죠. 결혼 자금 3천만 원도 모두 제가 댔습니다. 은행 적금을 깨고 비상금까지 털었어요. 며느리 집에서 절반만 내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죠. 우리 아들 결혼인데 제가 해야죠. 그렇게 말하며 기꺼이 다 냈습니다. 결혼 후 준혁이 부부는 저한테 같이 살자고 했어요. 정확히는 이 집에서 같이 살자는 거였죠. 저는 좋았습니다. 며느리도 착해 보였고 아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3년이었습니다. 준혁이 부부는 3년 동안 이 집에서 월세도 관리비도 한 푼 안 냈어요. 식비도 대부분 제가 댔죠. 두 사람은 그렇게 번 돈을 고스란히 저축했습니다. 저는 괜찮았어요. 가족인데 그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3년 뒤 두 사람은 일산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30평대 새 아파트였어요. 분가한다고 했을 때 섭섭하면서도 대견했죠. 어머니, 자주 놀러 오세요. 방도 하나 어머니 방으로 만들었어요. 수진이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일산까지 가는 길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나이가 들수록 먼 길이 힘들었죠.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찾아갔습니다. 갈 때마다 손에 뭔가 들고 가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과일이나 반찬을 챙겼죠. 그런데 준혁이 부부가 우리 집에 오는 건 명절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점심 먹고 저녁 전에 떠났어요. 바쁘다고 했죠.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할 일이 많겠거니 싶었어요. 플라스틱 의자를 베란다에 놓고 앉아봤습니다. 딱딱하고 불편했어요. 등받이에 기대니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머릿속에 장모님 댁 거실의 안마의자가 떠올랐습니다. SNS 사진 속 장모님은 안마의자에 앉아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옆에 장인어른도 함께였죠. 저는 왜 이 의자에 앉아 있는 걸까요? 휴대폰을 다시 켜서 수진이 SNS를 봤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니 석 달 전 게시물이 보였어요. 장모님 생신 때 올린 글이었죠. 엄마 생신 축하해요. 우리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호강 좀 시켜드리고 싶어요. 일본 온천 여행 다녀오세요. 사진엔 비행기 티켓과 여행 가방을 든 장모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제 생신은 지난달이었어요. 준혁이한테서 온 건 오전 8시 전화 한 통이었죠.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30초 만에 끊긴 통화였습니다. 선물은 없었어요. 찾아오지도 않았죠. 저는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서랍장을 열어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준혁이 어릴 적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준혁이, 대학 합격증을 들고 환하게 웃던 준혁이, 결혼식 날 저를 꼭 안아주던 준혁이, 어머니 평생 감사합니다. 효도하며 살게요. 결혼식 날 준혁이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말이었을까? 플라스틱 의자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2만 원. 이마트에서 파는 가격표가 아직 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니, 제 눈이 달라졌다고 해야 할까요? 이전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명절 일주일 전쯤 택배가 도착했어요. 준혁이가 보낸 거였죠. 상자를 열어보니 사과 한 박스였습니다. 좋은 사과였어요. 그런데 뭔가 허전했죠. 저는 수진이 SNS를 또 들어가 봤습니다. 습관처럼 확인하게 됐거든요. 역시나 새 게시물이 있었어요. 명절 선물 보내드렸어요. 우리 부모님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사진엔 백화점 상품권이 찍혀 있었습니다. 5만 원권이 10장, 50만 원어치였어요. 댓글엔 또 칭찬이 가득했죠. 저는 상자에 담긴 사과를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5만 원어치쯤 되는 사과였어요. 장모님은 50만 원 상품권, 저는 5만 원짜리 사과. 명절 당일 준혁이네 가족이 왔습니다. 손자들 얼굴 보는 게 좋았어요.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죠. 며칠 전부터 장을 봐서 갈비찜에 잡채에 전까지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준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음식 맛있어요. 많이 먹어. 저는 손자들 반찬을 계속 집어줬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휴대폰을 보더니 준혁이한테 뭐라고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엄마한테 전화 와서요. 저녁 때 우리 집에 오신대요. 준혁이가 시계를 봤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 오후에 처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렴. 오후 2시에 준혁이네 가족은 떠났습니다. 상을 치우며 생각했어요. 우리 집엔 2시간, 처가댁과는 저녁까지, 어쩌면 밤까지 있을지도 모르죠. 설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혁이네는 우리 집에 점심만 먹고 갔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 SNS엔 또 사진이 올라왔죠.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오늘도 행복한 하루. 사진 속엔 준혁이네 가족이 장모님 댁 거실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손자들이 장모님 무릎에 앉아 웃고 있었어요. 준혁이도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저는 그날 밤 혼자 설거지를 하며 울었습니다. 싱크대 물소리에 묻혀서 흐느낄 수 있었어요.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처럼 전화 한 통만 오겠거니 생각했죠. 예상대로였어요. 아침 8시에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죄송한데 오늘 회사 일이 있어서 못 가요. 괜찮아. 바쁜데 신경 쓰지 마.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저는 혼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생일상도 혼자 차렸죠. 케이크도 혼자 사왔어요. 작은 거 하나. 초에 불을 붙이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뭘 빌어야 할까요?
건강? 장소? 아니면 아들이 저를 좀 더 생각해 주길 바랄까요? 결국 아무 소원도 빌지 못했습니다. 그냥 초만 껐어요. 저녁 때 수진이 SNS를 봤습니다.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며칠 전에 올라온 게시물이 있었죠. 우리 엄마 생신. 평생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엄마. 사랑해요. 사진엔 레스토랑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장모님 앞에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큰 케이크였죠. 준혁이네 가족이 장모님을 둘러싸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더 내려보니 또 다른 게시물이 있었어요. 부모님 일본 온천 여행 선물.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푹 쉬다 오세요. 비행기 티켓 사진이었습니다. 일본행.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올해 초였습니다. 저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죠. 수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혼자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준혁이한테 전화했어요. 준혁아, 엄마 다음 주에 무릎 수술한다. 네. 많이 아프세요? 응, 좀 아파서 수술하기로 했어. 아,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혼자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당일 병실에 혼자 누워 있었죠. 다른 병실 환자들은 가족이 함께 있었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수술 후 이틀째 되던 날 준혁이가 왔어요. 수진이는 안 왔죠. 아이들 학원 보내야 한다고 했대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준혁이는 30분쯤 있다가 갔습니다. 바쁘다고 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준혁이가 온 건 딱 한 번이었어요. 퇴원하고 집에 왔을 때 저는 혼자였습니다. 목발을 짚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 이사할 걸 그랬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수진이 SNS에 또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엄마 감기로 입원. 빨리 나으세요. 댓글을 보니 수진이가 답글을 달고 있었어요. 매일 병문안 가고 있어요. 우리 엄마 걱정돼서요. 저는 무릎 수술을 했는데 준혁이는 한 번 왔었죠. 장모님은 감기로 입원했는데 매일 간다고 했습니다. 감기와 무릎 수술, 어느 쪽이 더 큰 병일까요?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요. 제가 번 돈, 제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베란다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를 봤습니다. 아직도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그 의자에 앉아서 생각했죠. 제 집을 팔아야겠다고. 이 집은 30년 전 제가 남편과 함께 피땀 흘려 마련한 겁니다. 지금 시세로 7억 원쯤 돼요. 저는 이 돈으로 제 노후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살아온 집을 판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집 좀 내놓고 싶은데요. 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중개사무소 사장님이 다음 날 왔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위치도 좋고 관리 상태도 괜찮네요. 7억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7억. 30년 전 2천만 원 주고 산 집이 7억이 됐어요. 남편과 제가 악착같이 모아서 산 집이었죠. 빨리 팔고 싶어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확고했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중개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손님이 관심 보이십니다. 내일 집 보러 오신대요. 저는 집안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매수자가 다음날 왔어요. 젊은 부부였죠. 집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집 상태가 좋네요. 계약하겠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계약금을 받고 잔금 날짜를 정했습니다. 한 달 후였죠. 이제 준혁이한테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요. 준혁아, 엄마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집 팔기로 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에 준혁이가 말했어요. 뭐라고요? 집을 판다고요? 응, 팔기로 했어. 계약도 했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집을요? 엄마가 산 집이니까 엄마 마음대로 하는 거야. 어머니, 그 집은 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물려받을 집인데요. 준혁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내가 나를 플라스틱 의자로 대접할 때 이미 내 집은 내 것이 아니게 됐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그렇게 된 거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나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와 수진이었어요. 둘 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세요? 준혁이가 현관에서부터 따졌습니다. 저는 거실로 들어가 앉았어요. 말한 대로야. 집 팔기로 했어. 어머니, 이 집은 저희 집이에요. 나중에 제가 물려받을 집이라고요. 누가 그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외동아들인데요. 수진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이 집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이들 학군도 알아보고 있었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들 학군이라니요. 수진아, 이 집은 내가 30년 전에 산 집이야. 남편이랑 둘이서 피땀 흘려서 마련한 거야. 그래도 어머님, 집안 재산은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그럼 어버이날에 플라스틱 의자 주는 것도 당연한 거야? 준혁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그 얘기하세요? 응, 아직도 그 얘기해. 너희는 장모님한테 200만 원짜리 안마의자 줬잖아. 나한테는 2만 원짜리 플라스틱 의자고. 그건 그때 사정이 있었어요. 무슨 사정? 돈이 없었어? 아니잖아. 일산 아파트에서 잘 살면서 수진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렇다고 집까지 파시면 어떡해요. 내 집 내 맘대로 파는 거야.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준혁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자식한테 집도 안 물려주고 판다고 하면요. 주변 눈치 보며 살기엔 내 인생이 아까워. 어머니, 그럼 그 돈으로 뭐 하시려고요? 반은 나중에 요양원 들어가는 비용으로 쓸 거야. 반은 독거노인들 위해 기부할 거고. 준혁이 눈이 커졌습니다. 기부요? 평생 모은 재산을 남한테 준다고요? 그래, 나보다 더 어려운 어르신들 많아.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야.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게 말이 돼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베란다로 가서 플라스틱 의자를 가져왔어요. 이거 봐. 너희가 준 어버이날 선물. 아직도 여기 있어. 준혁이와 수진이가 침묵했습니다. 이 의자 값이 2만 원이야. 너희가 장모님 드린 안마의자는 200만 원이고 100배 차이야. 어머니, 내가 너한테 뭐가 부족했니?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다 대줬어. 너희 3년 동안 이 집에서 공짜로 살게 해줬고 그렇게 일산 아파트도 산 거 아니니.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너희한테 나는 2만 원짜리야. 장모님은 200만 원이고. 어머니,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어.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손자들 생각은 안 하세요? 애들한테 물려줄 집인데요. 손자들, 명절에 몇 시간 보는 손자들, 너희가 장모님 댁에 더 자주 가잖아. 준혁이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됐어. 이미 계약했어. 한 달 후에 잔금 받고 집 넘겨. 나는 작은 원룸 구해서 이사할 거야. 어머니, 제발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생각 다 했어. 이제 나 좀 내 인생 살게 해줘. 두 사람은 한참을 더 설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준혁이네는 그날 밤늦게 돌아갔죠. 문이 닫히고 나니 집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제 결정이 옳은 걸까? 너무 극단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마음 한편이 시원했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제가 번 돈으로 제 인생을 사는 거니까요. 다음 날부터 준혁이한테서 하루에 서너 번씩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수십 통 왔죠. 읽지 않았어요. 며칠 뒤 시댁 친척들한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가 사방에 알린 모양이에요. 형님, 집 판다는 게 사실이에요? 응, 맞아. 아니,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어떻게 팔아요? 내 집이니까 내 맘대로 해. 친척들도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죠. 잔금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싸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혁이 동생 뻘되는 조카였어요. 고모, 안녕하세요. 왔니? 조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고모, 집 정말 파세요? 응, 팔기로 했어. 고모,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도 아들한테 물려주셔야죠. 왜 물려줘야 하는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외동아들인데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들 똑같은 말만 하더군요. 그래도 내 집이니 이 집에 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조카가 난처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 어른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니, 집을 판다니. 집안 망신이야.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 제 집인데 제가 처분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자식 있는 사람이 집을 팔아? 말이 돼? 조상님들이 뭐라고 하시겠어.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왜 제 인생을 남들이 간섭하는 걸까요? 며칠 뒤엔 안사돈이 찾아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돈이 직접 올 줄은 몰랐죠. 사돈, 안녕하세요. 아, 사돈댁. 어쩐 일이세요? 사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돈, 제가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집 하신다고요? 네, 맞아요. 사돈,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되죠. 준혁이한테 물려주셔야지요. 저는 웃었습니다. 황당해서요. 사돈, 이 집은 제 집이에요. 제가 30년 전에 산 거예요. 그래도 자식 있는데 그걸 그렇게 파시나요? 그럼 사돈댁 집도 수진이한테 주실 거예요? 사돈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똑같잖아요. 제 집 제가 처분하는 건데 왜 다른 분들이 자꾸 간섭하시는지. 사돈이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지쳤어요. 왜 다들 와서 설득하려는 걸까요? 주말이 됐습니다. 이번엔 준혁이네 가족이 모두 왔어요. 손자들까지 데리고 왔죠. 할머니, 큰 손자가 저를 안았습니다. 귀여웠어요. 하지만 이게 계산된 거란 걸 알았죠. 준수야, 할머니가 과자 줄까? 할머니, 집 팔지 마세요. 손자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준혁이가 손자한테 시킨 거였죠. 준수야, 누가 그런 말 하래? 손자가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준혁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애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할머니 집이 없어지면 어떡하냐고요. 준혁아, 애들까지 이용하지 마.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집만은 팔지 마세요. 수진아, 잘못한 건 맞아. 그런데 이미 늦었어. 어머님,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해요? 무릎 꿇을까요? 수진이가 정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 진심이 아니잖아. 준혁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주변에서 정말 뭐라고 할 거예요. 효자 소리 듣다가 이제 불효자 됐어요. 그게 중요해? 내 체면이 아니라 창피해서 못 살 것 같아요. 나는 플라스틱 의자 받았을 때 창피했어. 그건 생각 안 해? 준혁이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손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옆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애들 데리고 가.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준혁이네 가족이 돌아간 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힘들었어요. 손자들 얼굴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너무 극단적인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친척들이 또 찾아와 한참을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다들 돌아갔어요. 돌아가면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완전히 고집불통이야. 나이 들더니 이상해지셨네. 신경 안 썼습니다. 어차피 명절 때나 보는 사람들이에요. 평소엔 안부 전화 한 통 없으면서요. 며칠 뒤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손자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손자들을 이용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준혁이한테서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소홀히 했던 거 인정해요. 그런데 집까지 파시면 안 돼요. 저희 아이들 미래도 생각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이들 미래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 미래는 생각 안 하면서요. 베란다에 나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 의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확고해졌어요. 제 결심이 틀리지 않았다고요. 잔금 날짜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사갈 원룸도 구했어요. 작지만 깨끗한 곳이었죠.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집을 둘러봤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에요. 남편과 함께 웃고 울었던 곳, 아들을 키웠던 곳, 추억이 가득한 집이었죠. 가구들도 대부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새 집에 가져갈 건 몇 개 안 됐어요. 옷가지랑 이불, 그릇 몇 개, 플라스틱 의자는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요. 준혁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수진이한테서도 왔죠.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흘만 버티면 됩니다. 그러면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못하는 인생이요. 잔금 날짜 이틀 전 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죠. 30년을 산 집입니다. 이 침대에서 남편과 함께 잤어요. 남편이 세상 떠난 날도 이 침대였죠. 제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던 남편. 여보, 준혁이 잘 부탁해요.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약속했어요. 아들 잘 키우겠다고요. 그 약속 지켰습니다. 준혁이는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도 얻었죠. 그런데 지금 저는 집을 팔고 있어요. 남편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새벽 3시가 넘었는데도 잠이 안 왔습니다.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어둠 속에서 집안을 둘러봤죠. 저 구석에 준혁이 돌잔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기 준혁이. 그때는 행복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죠. 주방으로 갔습니다. 이 싱크대에서 몇 번이나 설거지를 했을까요? 이 가스레인지에서 얼마나 많은 밥을 했을까요? 다 준혁이를 위해서였어요.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보였죠. 달빛 아래서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가 제대로 하는 걸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죠. 거울을 보니 얼굴이 초췌했어요. 눈밑이 퀭했습니다. 점심때쯤 독거노인 복지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기부 관련 상담을 하기로 한 날이었죠. 어르신, 오늘 2시에 뵙기로 했는데 괜찮으세요? 아, 네. 갈게요. 복지센터로 갔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맞아줬어요. 어르신, 앉으세요. 기부하시려는 금액이 어떻게 되세요? 3억 5천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직원 눈이 커졌습니다. 와, 정말 큰 금액이네요.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나요? 독거노인분들 식사 지원, 의료비 지원, 난방비 지원 등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직원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엔 어려운 환경에서 사시는 노인분들이 있었어요. 저보다 훨씬 힘들어 보였죠. 이분들한테 어르신 기부금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적어도 제 돈이 의미 있게 쓰이는 거니까요. 어르신, 혹시 가족분들은 아세요? 아들이 있는데 모르죠. 알면 반대할 거예요. 그러시군요. 어르신 결정이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복지센터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어요. 버스에 앉아서 창밖을 봤죠. 거리엔 부모님과 함께 걷는 젊은 부부들이 보였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저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느낌이었어요. 짐을 거의 다 쌌거든요. 이제 가구만 덩그러니 남았죠.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봤습니다. 준혁이한테서 문자가 또 와 있었어요. 읽지 않고 있던 문자들이었죠.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어머니, 제발 생각 좀 해주세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어머니,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마지막 문자는 오늘 아침에 온 거였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세 글자를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 이런 문자를 받아봤나 싶었어요. 준혁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한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났죠. 앨범을 또 꺼냈습니다. 준혁이 초등학교 때 사진이 있었어요. 운동의 날이었죠. 저랑 남편이랑 준혁이랑 셋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엄마, 나 1등 했어요. 그날 준혁이가 달리기에서 1등을 했었습니다. 너무 기뻐하던 모습이 생생했어요. 제가 도시락을 싸갔었죠. 준혁이가 제일 좋아하는 김밥이었어요. 엄마,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준혁이가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순수했던 시절이었죠. 중학교 때 사진도 있었어요. 준혁이가 상을 받은 날이었죠. 학교에서 모범상을 탔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엄마가 응원해줘서요. 준혁이가 상장을 제게 보여주며 환하게 웃었었습니다. 저는 그 상장을 액자에 넣어 걸어뒀었어요. 대학 졸업식 사진도 있었습니다. 학사모를 쓴 준혁이가 저를 안고 있었죠. 어머니, 평생 고생하셨어요.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그날 준혁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때만큼은요. 사진을 보다 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 속 준혁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요? 결혼하고 나서였을까요? 아니면 일산 아파트 사고 나서였을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준혁이가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죠. 저녁이 됐습니다. 밥을 해먹을 기운도 없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죠. 김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 준비하느라 장을 안 봤거든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라면은 맛이 없었어요. TV를 켰죠.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웃음이 안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또 봤어요. 손자 준수 사진이 배경화면이었죠. 작년 추석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준수가 그렇게 말하며 제 볼에 뽀뽀했었습니다. 귀여웠죠. 이제 손자들도 자주 못 보겠네요. 플라스틱 의자를 쓰레기 봉투에 넣으려고 들었습니다. 이사 가면서 버리려고요. 그런데 손이 멈췄어요. 이 의자를 보면 화가 났었는데 지금은 그냥 슬펐습니다. 이 의자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이 의자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다시 베란다에 갖다 놨습니다. 그 자리 그대로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내일 모레면 잔금을 받아요. 그러면 이 집은 남의 집이 되는 거죠. 저는 원룸으로 이사 가고요. 그게 정말 제가 원하는 걸까요? 아들 없이 혼자 사는 게 행복할까요? 확신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이 안 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집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준혁이를 용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왔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여보, 준혁이 잘 부탁해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울었어요. 당신, 준혁이가 저를 플라스틱 의자로 대접해요.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자면서 운 모양이었죠. 오늘이 잔금 받기 하루 전입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잔금 받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한숨도 제대로 못 잤죠. 오늘 오후 2시에 부동산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말이 아니었죠.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거든요. 아침을 먹으려고 부엌에 갔습니다. 그런데 식욕이 없었어요. 물만 한 잔 마셨죠. 10시쯤이었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굴까 싶어서 문을 열었어요. 준혁이었습니다. 혼자였죠. 수진이는 안 보였어요. 어머니, 준혁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운 것 같았죠. 왜 왔니?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준혁이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텅 빈 집을 둘러보더니 눈물을 흘렸죠. 어머니, 정말 오늘 파세요? 그럴 예정이야. 준혁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앞에서요.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놀랐습니다. 준혁이가 무릎을 꿇는 걸 처음 봤거든요. 준혁아, 일어나. 안 일어날 거예요.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요. 준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른이 된 아들이 제 앞에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당연하게? 네. 어머니는 항상 저를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니까요. 제가 뭘 해도 괜찮을 줄 알았어요. 준혁이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플라스틱 의자 드렸을 때요. 솔직히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수진이가 괜찮다고 했어요. 수진이가? 네. 시어머니는 이해하실 거라고. 실용적인 게 좋다고요. 저도 그 말에 넘어갔어요. 준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근데 장모님한테는 안마의자를 샀어요. 수진이가 사자고 해서요. 저도 거기에 동의했고요. 왜 그랬니? 처가 눈치를 봤어요. 수진이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됐죠. 인정받고 싶었어요. 준혁이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작 중요한 분을 소홀히 했어요. 평생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를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명절 때도 그랬어요. 처가에 더 신경 쓰고요. 생신 때도요. 어머니보다 장모님한테 더 잘했죠. 알고 있었구나. 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했어요. 어머니는 이해하실 거라고 착각했어요.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무릎 수술하실 때요.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한 번밖에 못 갔잖아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장모님 감기로 입원했을 때는 거의 매일 갔는데요. 어머니가 수술하셨는데 한 번만 갔어요. 준혁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최악의 아들이구나. 그런데 왜 안 왔니? 무서웠어요. 어머니 실망한 얼굴 보는 게요. 그래서 피했어요. 비겁하게요. 준혁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요. 집 팔려는 거 알고 나서 깨달았구나. 네, 맞아요. 부끄럽지만 맞아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아니, 모르는 척 했어요.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집 파신다고 했을 때 처음엔 화가 났어요. 내 집인데 왜 파시나 싶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뭐가?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요. 2만 원짜리 의자를 드릴 정도로요. 준혁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수진이랑 싸웠어요. 심하게요. 저는 놀랐습니다. 수진이가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원래 이해심이 많으시니까 결국 용서하실 거라고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랬구나. 어머니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셨다고요. 제가 그 한계를 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준혁이가 제 손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수진이한테 말했어요. 이제부턴 어머니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요. 처가보다 먼저요. 그랬니? 네. 수진이가 반대했어요. 근데 제가 말했죠. 싫으면 이혼하자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혁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필요해요. 어머니,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수진이도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어머님, 수진이가 들어와서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혁이 옆에요. 어머님, 제가 철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수진이도 울었습니다. 제가 친정만 생각했어요. 우리 부모님만 챙기라고 준혁 오빠한테 말했어요. 수진아, 어머님한테는 적당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착하시니까요. 제가 정말 나쁜 며느리였어요. 수진이가 손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어젯밤에 준혁 오빠랑 얘기 많이 했어요. 싸우기도 하고요. 근데 결국 제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래. 네. 이제부턴 달라질게요. 어머님을 제 엄마처럼 모실게요. 아니, 제 엄마보다 더 잘 모실게요. 두 사람이 제 앞에 무릎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집 팔지 마세요. 제발이요. 준혁이가 애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심으로 대해준다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똑같아질까요? 진심이니? 네, 어머니. 진심이에요. 준혁이 눈을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정말 뉘우치고 있었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매주 뵈러 올게요. 전화도 자주 드릴게요. 명절도 어머니 댁에서 더 오래 있을게요. 수진이도? 네, 어머님. 저도 달라질게요. 약속드려요. 두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부동산에 전화해봐. 계약 취소할 수 있는지. 준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정말요? 진심으로 대해준다면 생각해볼게. 근데 또 똑같아지면 그땐 정말 끝이야.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혁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수진이도 함께 안았어요. 우리 셋은 한참을 울었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사장님, 저 계약 취소하고 싶은데요. 네. 오늘 잔금 받기로 하지 않으셨어요? 사정이 생겨서요. 위약금은 제가 배로 물어드릴게요. 매수자한테도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이해해 주시더군요. 위약금 2배 받고 흔쾌히 승낙했어요. 준혁이와 수진이는 그날 하루 종일 짐을 풀어줬습니다. 상자에 담았던 물건들을 다시 꺼냈죠. 가구도 제자리에 놨어요. 어머니, 이 액자 여기 걸까요? 응, 거기 걸어. 준혁이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액자를 걸었습니다. 예전 가족 사진이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찍은 거였죠. 저녁이 됐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저녁 해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오늘부터 연습해야죠. 수진이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당황하더군요. 어머님, 재료가 없는데요? 이사 준비하느라 장을 안 봤어. 그럼 제가 사올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괜찮아. 수진이가 마트에 갔다 왔습니다. 장을 한가득 봐왔더군요. 어머님, 제가 김치찌개 끓일게요.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고마워. 수진이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동안 준혁이는 제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못됐죠? 이제 와서 그런 말하면 뭐해. 앞으로 잘할게요. 약속해요.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오랜만에 셋이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김치찌개 맛이 좋았죠. 수진이 요리 잘하네. 감사해요. 어머님, 자주 해드릴게요. 식사 후 설거지도 수진이가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준혁이랑 얘기했어요. 준혁아, 엄마는 큰 거 바라지 않아. 네, 어머니. 그냥 가끔 얼굴 보여주고, 전화도 좀 하고, 그 정도면 돼. 네. 매주 올게요. 전화도 매일 드릴게요. 매일까지는 안 해도 돼. 아니에요. 매일 드릴 거예요. 준혁이가 진지했습니다. 정말 달라지려고 하는 게 보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혁이한테서 아침마다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아침 드셨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근데 점점 익숙해졌죠. 주말이 됐어요. 준혁이네 가족이 왔습니다. 손자들까지요. 할머니, 손자들이 저를 안았어요. 너무 반가웠죠. 준수야, 민수야.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할머니, 저희도요. 준혁이가 과일을 한 보따리 사왔더군요. 비싼 과일이었어요. 어머니, 맛있는 거 드세요. 그래, 고마워.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수진이가 고기를 구워줬어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응, 잘 먹을게. 식사하면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손자들 학교 얘기, 준혁이 회사 얘기. 오랜만에 가족 같았어요. 저녁 때까지 있었습니다. 예전엔 점심만 먹고 갔는데요. 이번엔 저녁까지 함께 했죠. 어머니, 저희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 다음 주에도 왔어요. 그 다음 주에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말 매주 왔더군요.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처럼 플라스틱 의자를 받지는 않겠지만 뭔가 긴장이 됐죠. 어버이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이네가 왔어요. 어머니, 선물이에요. 상자를 건넸습니다. 무거웠어요. 열어보니 안마기였죠. 작은 거였지만 좋은 제품이었어요. 어머니 무릎 아프시잖아요. 이거 쓰세요. 고마워. 수진이가 또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것도요. 열어보니 옷이었어요. 고급스러운 옷이었죠. 이거 비싸 보이는데 어머님한테 예쁜 옷 입히고 싶어서요. 그날 저녁 수진이 SNS를 봤습니다.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어버이날, 시어머님과 친정 부모님께 똑같이 정성껏 선물했어요. 두 분 다 건강하세요. 사진엔 제가 받은 안마기랑 옷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받은 선물도요. 비슷한 가격대였어요.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양쪽 부모님 다 챙기는 거 보기 좋네요. 진정한 효녀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차별이 없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이는 정말 매주 왔어요. 전화도 거의 매일 했죠. 명절이 됐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준혁이네가 아침 일찍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종일 있을게요. 처가는? 내일 갈 거예요. 오늘은 어머니랑 보낼 거예요. 정말 저녁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손자들이랑 같이 TV도 보고 게임도 했어요. 행복했죠. 제 생일이 또 다가왔습니다.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생신 미리 축하드려요. 생신 당일에 갈게요. 생일날 아침부터 준혁이네가 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레스토랑을 예약했다고 했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갔죠. 코스 요리를 먹었습니다. 어머니, 맛있으세요? 응, 맛있어. 케이크도 준비했더군요. 큰 케이크였어요. 어머니, 소원 빌으세요. 초에 불을 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소원이 있었어요. 이 행복이 계속되길 바랐죠. 돌아오는 길에 준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집에 돌아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한쪽 구석에 있었어요. 버리지 않고 그대로 뒀죠.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의자 버릴까요? 아니, 나도. 왜요? 잊지 말라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절대 안 잊을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7억 원은 못 받았지만 더 소중한 걸 찾았어요. 가족의 진심이었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습니다. 아들의 사랑, 며느리의 마음, 손자들의 웃음. 그게 더 값진 거였어요.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매주 아들이 찾아오고 전화도 자주 하죠. 명절엔 오래 함께 있고요. 독거노인 복지센터엔 매달 일정 금액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7억은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요.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복지센터 직원이 고마워했습니다.
제 돈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뿌듯했어요. 플라스틱 의자는 아직도 거실 구석에 있습니다. 손자들이 가끔 그 의자에 앉아요. 할머니, 이 의자 왜 안 버려요? 그냥 기념품이야. 무슨 기념품이에요? 할머니가 강해진 기념. 손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겠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 의자가 제 인생을 바꿨다는 걸요. 준혁이와 수진이도 달라졌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대해줘요. 처가랑 똑같이요. 어느 날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정말 철없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에요. 말해야겠어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어요. 그래. 네. 진짜 효도가 뭔지 배웠어요. 비싼 선물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거요. 저는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달라져줘서.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기회를 주셔서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집도 지켰고 가족도 되찾았어요. 플라스틱 의자 하나가 모든 걸 바꿨죠. 때론 극단적인 선택이 필요했나 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깨닫는 거겠죠.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들한테 기대지 않고요. 하지만 아들이 곁에 있어요. 제 선택으로요. 그게 진짜 행복인 것 같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선택으로 함께하는 거요. 플라스틱 의자는 앞으로도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저한테도 준혁이한테도 교훈으로 남을 거예요. 효도는 큰 게 아니더군요.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면 충분했어요. 그걸 깨달은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